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경제와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뉴스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채널을 돌리거나 지루하고 복잡하다는 생각에 뒷걸음질 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관여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사실 경제학은 단순히 숫자와 그래프의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민의 흔적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머릿속에만 맴돌던 추상적인 경제학을 우리 삶의 살아있는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을 떼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쓰는 경제라는 단어가 사실 얼마나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동양에서 말하는 경제의 본뜻인 경세재민을 살펴봅니다. 2부에서는 고대 중국의 다양한 학파들이 가졌던 부강의 전략과 서구 경제학의 시조 아담 스미스를 연결해 볼 것입니다. 3부에서는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정의 부를 다룬 부가와 서양의 오이코스 개념을 통해 미시적인 경제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현대의 복잡한 시장 구조 속에서 우리가 왜 여전히 경제적 지혜를 배워야 하는지 그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라는 단어의 고향, 동양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경제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라는 단어는 원래 경세재민의 약자입니다. 천하를 경륜하고 세상을 다스려 사람을 구한다는 뜻이죠. 대만의 석학 남해근은 이를 제갈량, 즉 와룡선생의 지혜에 비유했습니다. 국가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내어 돕는 책사의 모습이 바로 경제의 상징인 것입니다. 본래 경제는 유가 철학의 궁극적 과제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 법률, 군사, 지리 등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지식이 포함된 거대한 담론이었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경제학은 통치자가 백성의 생계를 보살피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관리의 학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담론은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국가 중심의 경제관이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으로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동양의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었습니다.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그 군사력을 받쳐주는 근본은 결국 탄탄한 경제력, 즉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에 있다고 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소리 같지만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고대에는 매우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회를 다스리고 서민을 위로한다는 뜻을 담았던 당나라 태종의 이름 세민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반영합니다. 결국 경제학은 통치자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실용적인 지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철학을 실제 국가정책으로 체계화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관중은 경제와 안보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공식화한 인물입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백성을 먼저 부유하게 해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백성이 가난하면 통제가 어렵고 국가의 도덕적 근간인 예의엄치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국가를 잘 경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백성을 먼저 풍요롭게 한 뒤에야 비로소 가르침을 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기반이 인간의 정신적 영역과 사회적 질서의 토대가 됨을 간파한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목적을 두고 여러 학파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그 치열한 논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대 경제학의 목표는 부국이었지만 그 방법론은 갈렸습니다. 법가는 전쟁 승리를 위해 국고를 늘리는 부고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죠.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관리하여 국가의 필요에 따라 부를 집중시켰습니다. 반면 유가는 부민, 즉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공자의 제자 유약은 흉년이 들어 재정이 부족하다는 왕에게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백성이 풍족해야 군주도 풍족해질 수 있다는 상생의 논리였습니다.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본 따뜻한 경제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는 어떻게 하나로 합쳐졌을까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순자의 통합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자는 법가와 유가의 전통을 통합하며 현대 경제학의 거시경제 개념과 유사한 부국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고를 채우는 것과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부의 성장을 통해서만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농업, 공업, 상업을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전체 경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부 자체가 불변한다면 누군가의 이익은 다른 누군가의 손해가 되지만 국부가 성장하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원리를 깨달은 것이죠. 재미있게도 이런 동양의 부국론은 지구 반대편 서양 경제학의 출발점과도 닿아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를 만나보시죠. 현대 경제학의 문을 연 아담 스미스의 저서 역국부론의 원래 제목을 아시나요?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입니다. 스미스 역시 경제학을 국가의 부를 관리하는 국부의 과학으로 보았고 이를 정치경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동양의 경제재민이나 부국론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초기 경제학자들에게 경제란 개인의 미시적인 삶보다는 국가 전체의 수입을 얻게 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진 거대 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 중심의 접근은 일반 국민들이 경제를 어렵고 딱딱하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가정의 삶은 경제학에서 언제쯤 주목받기 시작했을까요?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 실생활에 더 가까운 부가와 오이코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중심의 거대 담론 속에서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라고 당당히 외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천입니다. 그는 웍사기엇의 왜 화시결전을 통해 재물을 불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이를 정부가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업, 공업, 상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부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개인이 부유해지는 부가가 결코 부국과 대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생산활동이 국가 부강의 기반이 된다는 시장 경제적 통찰을 보여주었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동양에 사마천이 있었다면 서양은 경제학의 어원 자체가 가정관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이코노믹스의 진짜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양의 이코노믹스는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재산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관리를 뜻하는 네마인의 합성어죠. 즉, 경제학은 원래 지주들이 자신의 가정과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보존하고 사용할 것인지를 다루는 가정관리의 지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경제적 성공은 자유시민으로서 철학활동과 정치 참여에 전념하기 위한 시간적 잉여를 만드는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경제는 탐욕의 수단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인 철학과 정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발판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가정에서 이 경제적 책임을 실제로 완수했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가정 경영의 실질적 주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그리스에서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는 안주인이었습니다. 남성들이 광장에서 정치와 철학을 논할 때 유능한 여주인들은 가정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여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당시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생산 단위이자 자급자족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들에게 경제적 능력은 공적 임무를 맡기기 위한 믿을 만한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가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야말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중심의 경제 지혜는 종교적 전통인 성경 속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경영의 정수를 만나보시죠. 성경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이라 불리는 아주 유능한 경영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동향을 살펴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며 밤늦게까지 상품을 만들어 상인에게 넘기는 전략적인 사업가입니다. 그녀의 경제적 활동은 가족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사회적으로 공경받는 기반이 됩니다. 성경은 경제적 풍요를 근면과 지혜의 결과로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윤리적 목적과 신앙적 가치 아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서양의 고전적인 경제관을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대 경제는 왜 이렇게 복잡해진 걸까요? 이어서 마지막 파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1세기 상업의 발달과 16세기 국가체제의 성립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가게는 시장에 노동을 팔고 그 소득으로 다시 시장에서 상품을 사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환경에 자신의 삶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의 관계만을 다루던 과거의 경제 개념으로는 이 복잡한 세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경제는 단순한 가정 관리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현대 경제학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보겠습니다. 현대의 경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교환, 유통, 소비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가정관리뿐만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경제 주체도 포함됩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돈,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기에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 경제학은
다시 그리스의 오이코노모스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목적과 수단의 합리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의 본질은 의도적인 관리입니다. 대체 가능한 여러 용도 중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자원을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 같은 학자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이 조화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정부의 중앙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누릴 사회적 복지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수단의 검소한 사용, 즉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관통하는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긴 여행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학이 국가를 다스리는 거대한 담론인 경세재민에서 시작해 가정을 돌보는 지혜인 오이코노미아를 거쳐 현대의 복잡한 자원관리 기술로 진화해온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학은 결코 우리 머리 위에서만 맴도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어떻게 부강해지는지, 가정이 어떻게 평안해지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 얻은 이 인문학적 경제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